최근 장애인 출근길 지하철 시위, 성소수자 혐오 반대 행진과 같은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정 및 평등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촉구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 약자의 개념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 및 관련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란 신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규정할 때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수가 아닌 그들이 한 사회 내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인데요. 이 때문에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식별 가능성과 권력의 열세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집단과 뚜렷하게 구별되며 경제, 정치, 사회적 권력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차별적인 대우도 하나의 필요 조건인데요. 이는 실질적 차별과 부당하고 경멸적인 대우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수 집단 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이 있어야 조건이 완성됩니다. 사회적 약자의 종류와 그에 따른 어려움도 다양합니다. 신체, 정신적 약자는 외관상의 결손과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고용, 이동, 교육 분야에 있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권력적 약자는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인해 차별과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데요. 권력적 다수에 의해 차별받는 유색인종과 특정 지역 거주민이 대표적입니다. 경제적 약자는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해 차별받는데 권력적 약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문화적 약자는 문화적 이질감이라는 문제를 겪습니다. 이는 가치관, 도덕률, 인종 등의 차이로 인해 소수자를 위험 및 혐오 요소로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다수의 집단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는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보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역사가 존재하며 저상버스의 보급률은 20년 기준 27.8%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약자의 조건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시설들은 약자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낳습니다. 평소 대중교통 이용 시 신체, 정신적 약자의 불편함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이 지하철을 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지하철에 휠체어가 세워져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져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모든 칸은 아니더라도 약자가 이용하기 편한 칸이 더 많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을 타기 전에 몇 다시 몇 칸에는 그런 공간, 휠체어가 있을 공간이 있다는 식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약자분들이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데요.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반인권적인 노동환경 실태가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도시 빈민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령,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건이나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권력적 주류의 기준에 따른 설계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편함을 겪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계단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과 한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픽토그램 안내판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좀 사회적인 약자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할 때에는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 침해라던가 차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시정을 요청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행동은 뭐 인권 침해라던가 차별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노동자, 그러니까 취약계층 노동자에 한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뭐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을 그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인이 그러한 제도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법원을 통한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일반 그 약자 계층에서 활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어떤 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 혹은 부당한 어떤 뭐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당했다라고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차별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 제도는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그 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현실에서 그 이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그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서 사업주와 법적인 분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지위가 이렇게 비정규직이고 좀 취약할수록 그런 제도를 이렇게 좀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정의하는 개념 및 조건, 그리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차별 없는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본다면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